네, 안녕하세요. 네, 황사가 너무 와가지고 어제부터 이렇게 목이 칼칼하더라고요. 어제는 정말 심하던데 오늘은 조금 낮은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좀 미세먼지도 많고 그렇죠. 네, 윤홍님 안녕하세요. 이 봄날이라고 며칠 날씨 좋다고 또 기분이 괜찮았는데 황사가 오니까 아주 그러네요. 네, 행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주제는 조금은 지난 한 7, 8년 동안 환자분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병원들이 경영이 어려워졌는지 최근에 병원들이 많이 없어져서 이제 진료 상담 오신 분들이 제게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료도 구하기가 힘들고, 뭐 수술하기 전에 CT나 뭐 어떤 수술을 했는지,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어떻게 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내용으로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수술이 잘못돼서 뭐 병원과 뭐 분쟁이 생기면 사실 그런 거는 다른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거나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그런 건 분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보다는 변호사 통해서 물어보시는 게 더 정확한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또 다른 병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들어봤자 결국은 법원에 가면은 그건 간 개인의 얘기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정식으로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이제 그러면은 또 학회로, 성형외과 학회로 그 감정평가라는 거를 그 법원에서 의뢰를 해요. 그러면 성형외과 학회에 이제 법제이사님들이 모여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객관적인 의견을 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뭐 제가 다루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진료실에서 저는 이제 환자들의 남겨진 문제 또는 뭐 부작용이라면 부작용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차트가 아니에요. 뭐 수술 기록 이런 거 사실 별 의미 없어요. 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 전 상태의 CT와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시기의 CT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객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어,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수술을 했고 이렇게 수술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좀 더 정확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이전 병원에 가서 조금 요청을 해서 받아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병원에서 수술 전이나 그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영상 자료들을 좀 가져오시면 우리가 판단하고 계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주로는 조금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은 제가 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조금은 재미없는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해요. 네, 나니님 안녕하세요. 리비님 안녕하세요. 찬우님 안녕하세요. 임준수님 안녕하세요. 네, 우주님 안녕하세요. 고우님 안녕하세요. 네. 음, 제목이요. 시작해 볼게요. 제목이 병원이 없어졌어요. 작년이죠. 올해 이렇게 2년 동안 뭐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병원 이름을 말하면 알 내용일 거예요. 뼈 수술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알만한 병원 이름들인데 그 병원들이 폐업을 하거나 또는 원장님이 어디로 가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수술해줬던 그런 선생님이나 병원이 없어진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환자분은 그 병원하고 계속해서 뭐 경과를 지켜보자 뭐 이랬는데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중간에 붕 뜨는 거죠. 그런데 의료법상으로 환자분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수술 전 CT를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쪽 병원에서 안 줘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안 주면 안 돼요. 줘야 돼요. 다만 비용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가 또는 환자의 그 직계가족이나 위임장을 받은 보호자가 그거를 요청을 했을 때 병원은 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환자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법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의료법 15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환자 명부, 그러니까 환자의 차트를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환자의 언제 이 환자가 왔는지에 대한 그런 이름, 기록 이런 것들은 5년간 보관하기로 돼 있고요. 진료 기록부, 이건 이제 차트죠, 차트. 어떤 수술을 했고, 어떤 시술을 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10년이 보관이 의무예요. 그 다음에 처방전 같은 거는 2년. 수술 기록 역시 차트니까 10년. 검사 내용이나 검사 소견 기록은 5년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나 CT 자료가 여기 들어가요. 이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검사 내역이나 뭐 이런 방사선 기록들. 그래서 CT, 내가 수술한 지 5년이 지났지 않았다면 병원에 환자분이 그 기록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사진, 또 영상물, 이런 것들도 5년 동안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호기록부도 5년, 뭐 조상기록부도 5년, 뭐 근데 진단서나 이런 거는 3년, 뭐 이런 것들이 보관하는, 이제 법적으로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이제 정해준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아셔야 될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CT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사선 사진. 이거는 5년 동안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관을 해야 돼요. 근데 5년이 안 됐는데 병원에 가서 요청을 했는데 없어졌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또는 병원 이름이 바뀌었다. 그 주인이 바뀌었다. 또 그 원장이 그만뒀다. 이런 내용으로 이 보관 의무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게 의료법 15조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관하는 것도 사실은 큰일이거든요. 저만 해도 지금 개업한 지가 17년 정도, 18년 돼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트가 차지하는 그 부피가 엄청나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전자 차트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전자 차트 자체도 문제가 많아요. 이건 뭐 백업하는 거, 해킹되는 거, 뭐 보관 의무, 뭐 이런 의무를 잔뜩 병원에 지워놨어요.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뭐 막말로 맘 잡고 해킹하면은 국정원도 해킹하는 판에 이거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병원에서 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내가 그 위험성을 부담하면서까지 전자차트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에 저는 도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대형 병원들이나 뭐 의사 선생님이 여러 명 근무하신 분들은 이 서류 양의 분량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공간이 거의 뭐 방 하나를 다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뭐 임대료 비싼 강남 땅에 이거를 창고를 그렇게 주고 있을 이유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이제 전자차트도 뭐 2008년, 2020년 요때부터 이제 좀 관련된 법안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고 18년부터 전자차트가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폐업이나 휴업 시 병원이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러니까 내가 폐업이나 휴업하기 2주 전에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가 휴업을 언제부터 한다, 내가 언제 폐업한다 라고 이거를 미리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이건 법에서 정한 거예요.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된다.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모 병원이 그러니까 오늘 수술을 하고 내일 폐업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나 또는 그쪽 병원에서 수술 받았던 환자분들이 저한테 갑자기 몰려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 수술 잘 됐는지 경과 궁금하다. 그 병원이 없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로. 근데 법으로는 이렇게 2주 전까지
2주 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 된다고 돼 있고, 또 입원 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일 전까지는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 일자를 공지하게 돼 있고, 또 진료 기록부, 그 다음에 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돼요. 내가 폐업은 하지만 너의 수술 기록이나 너의 이런 자료들은 내가 폐업을 했더라도 어디다 요청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진료비든 정산 및 반환 등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뭐 피부과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죠. 뭐 10회에 얼마 했는데 나 3회밖에 안 했는데 폐업을 해버렸다. 그럼 7회 거 어떡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뭐 반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알려야 된다. 고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입원 환자는 전원해 주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중요한 거는 미리 고지를 해야 되고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내 기록부 등은 보관 또는 사본 발급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또 이렇게 폐업을 했을 때는 의료법상 40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보존하고 있는 진료 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폐업을 해서 내 차트나 엑스레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보관을 할 게 아니면 내가 속한 구청의 보건소장에게 이렇게 보관을 넘겨야 돼요. 근데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기록부 등의 보고계획서를 제출해서 나는 이렇게 보관을 할 거고 누가 찾아오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건소장이 허가를 해주면 직접 보관할 수도 있어요. 뭐 집에다 보관할 수도 있고 본인이 뭐 운영하는 어떤 보관 시설에다가 보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건소장이 허가를 받아서 원칙적으로는 폐업을 하더라도 자료는 어딘가에는 있어야만 돼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보관 연한에 따라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들도 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솔직히 폐업해서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이게 흔치는 않은데 간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보통 내가 병원 하는 다가 내가 폐업을 하고 다른 의사한테 병원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환자 데이터베이스랑 환자 차트랑 이런 거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보통 매각을 하고 폐업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름이 바뀌고 원장이 바뀌었다 해도 그걸 이관받은 병원은 그 환자가 그 공간에서 수술받은 기록이나 이런 걸 보관하고 있다면 재발급해줄 또는 뭐 사본을 발급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병원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 기록을 못 찾는 건 아니에요. 다만 법적으로 보관기한 내에 있다면 내가 요구할 수 있고 병원은 무조건 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폐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된다. 또는 내가 허락을 받고 보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보관 계획서에 뭐 보건복지부령 어쩌고 저쩌고로 해서 뭐 하고 있다가 내가 뭐 이민을 가거나 또는 너무 아파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책임자를 지정해서 보관하게 하거나 관련할 보관소장에게 넘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보건복지부령이랑 이런 것들로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없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료를 못 찾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기간은 존재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트는 10년, 엑스레이는 5년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3년 전에 수술했는데 수술한 병원 가서 CT를 달라고 했는데 그 병원에서 난 CT 못 준다. 우리는 CT는 못 주고 원본은 못 주고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병원도 있어요. 근데 이거 불법이에요.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을 하면 무조건 줘야 돼요.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겼을 때 병원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그리고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15일에 처해지는 그런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겪어본 내용인데
어떤 환자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4년 전에 수술한 CT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CT 그러니까 상담만 받은 환자예요. 그 CT 무슨 상관이야? 뭐 필요 없을 텐데 그거 가져가 봤자 별 도움 안 될 텐데 그 전에 그쪽 병원에서도 수술 전에 찍은 CT가 있으면 지금 내 CT는 도움이 안 될 텐데 굳이 뭐하러 돈 들여서 이걸 가져가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환자가 갑자기 빈정이 상했는지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더니 어디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아니 뭐 달라면 줄 건데 굳이 이거를 가져가서 돈 들여서 가져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그로부터 한 15분인가 있었나?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신고가 들어왔는데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했다고 고발이 들어온 건데 어떻게 된 거냐고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데요. 지금 환자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건소에 그냥 전화를 하면 보건소에서 그냥 바로 병원으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왜 너 의무기록 안 사본 안 줘?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안 주잖아요. 그럼 자격정지 15일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그냥 병원에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 경험을 겪고서는 우리나라 보건소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네?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환자는 안 가져갔어요. 제가 또 불러다 놓고 설명했거든요. 보건소에 전화하는데 왜 보건소에 전화하냐? 안 준다는 게 아니지 않냐? 돈 낭비고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그런다. 그래도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재수술을 하려고 재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환자한테 수술한 병원 가서 CT를 좀 받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병원에서 못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닌데 줘야 되는데 왜 못 주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끝내 못 받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희한하다. 근데 그런 몇몇 병원들이 있어요, 또. 제가 이제 주로 겪는 병원들이 있어요. 도대체 그 원장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걸 기록을 안 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이건 여러분들의 권리고 병원은 의무예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을 했는데 안 주면 보건소에 전화하시면 돼요. 그냥 아니면은 그 뭐 의료진 선생님한테 그럼 제가 보건소에 지금 전화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대부분 다 안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엑스레이 기록이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5년이라고 했잖아요. 방사선 기록, 영상물. 요게 5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5년이지만 5년을 넘겨서 갖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 CT 데이터잖아요. 그럼 하드에 저장돼 있어요. 일부러 날짜 지난 거 지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대부분 다 그거 안 지우고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찾으면 찾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환자분들이 조금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항상 병원에 가서 차트 달라고 할 때 싸우지 말아라. 왜냐면 5년이 넘어갔어. 예를 들면 6년 됐어. 7년 됐어. 그럼 병원은 줄 의무가 없어요. 없다 그래 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걸 싸우고 달라들면 막 병원에 가서 컴플레인을 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내가 줘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보관 의무가 사라졌으니까. 그럼 없다고 그러고 안 줘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얘기 잘해서 받아오는 게 본인 수술 계획 세우는데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싸우지 말아라. 싸울 거면 차라리 변호사랑 싸우게 해라.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이 의사는 그러던데 저 의사는 그러던데 막 녹음기 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 아무 도움 안 돼요. 진짜로 싸울 생각이면 분쟁이라는 게 일어나려면 그냥 정식적인 루트로 법으로 하시고 변호사 만나서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저도 의사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선생님 뭐 요거 좀 뭐 아쉽다고 했는데 이거 부작용이죠. 이거 부작용이라고 진단서 좀 써주세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싸울 거면 제대로 싸우고 아니면 그냥 좋게 부탁하고
내 다음 계획을 위해서 자료를 최대한 얻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 자료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환자분의 권리지 이걸 누구한테 뭐 부탁해야 되는 건 아니다. 다만 5년이 지난 경우는 요구하지 말고 부탁해라. 그건 병원에서 안 줄 수도 있고 안 줘도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자료를 요구할 때는 CT나 엑스레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냥 부탁을 해라. 선생님, 좀 찾아봐 주세요. 저 기다릴게요. 이러면서 부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착각하시고 내가 속상하고 감정적으로 막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싸우려고 달려들면 정작 본인만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병원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내 자료가 사라지고 내가 어떤 수술을 받고 어떤 기록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불안들 하시더라고요. 뭐 경과는 어떻게 하냐, 뭐 경과는 어떻게 보냐, 뭐 내 상황이 괜찮은 거냐. 병원이 없어지면 일단 불안하잖아요. 마치 뭐 어차피 1년에 한 번도 안 보고 지내던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나면 되게 허전하고 막 그런 것처럼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내가 수술해준 의사나 병원이 없어졌다 그러면 되게 불안해져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병원에 뭐 아마도 대부분의 병원은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선생님이 그 병원 자리에 들어가서 있으면 물어보면 어디다 연락하시면 돼요. 그 선생님한테 연락해 보세요. 라고 연락처를 가르쳐 주거나 방법을 찾아줄 거예요. 또 그런 데이터나 이런 자료들은 법적으로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뭐 얻는데 어려운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조금 속상한 얘기긴 해요. 뭐, 동료 의사들의 얘기고, 또 아는 사람의 얘기고 해서. 그러니까 병원이 없어지고, 의사가 뭐 바뀌고, 병원 이름이 바뀌고, 뭐, 이런 경우들 되게 많죠. 근데 개인적으로 혼자 느끼는 거를 얘기를 해보면, 지금 제가 재건 수술을 시작한 지가 2012년도부터니까, 지금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에 정말 많은 스토리를 겪었어요. 근데 제가 뭐 어느 병원이다 말은 못하지만 계속해서 그 병원에서 환자가 저한테 오는 그 병원이 있어요. 손에 꼽는 병원들이. 그럼 그 병원에서 참 자주 온다.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유형은 딱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원장이 말이 안 통해서 환자들이 그 병원에는 다시는 가기 싫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 또 하나는 그 병원이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원장님도 최선을 다해줬고 그 병원에서 나한테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뭐 위로해주고 뭐 금전적으로 보상도 해줬고 뭐 요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경우는 뭐냐면 병원이 이제 배째라라고 이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해서 말썽을 부리고 저한테 환자를 계속 보내고 그쪽에서 수술하고 저한테 계속 오는 병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병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작년 올해 사이에 무려 3개의 병원이 폐업 내지는 없어졌어요. 그렇게 꾸준히 보내던 병원이. 또 한 2년 전에 굉장히 많이 오던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술하고 많이 오던 환자들의 병원들이 있었거든요. 그 병원들에 있던 원장님들이 지금 다른 병원에 가서 개업을 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굉장히 또 온라인에서 활동을 갑자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마치 나쁘게 말하면 신분 세탁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리고 또 큰 사고 치고 언론에도 나오고 뭐 이랬다가 갑자기 병원 이름 바꾸고 전혀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또 마케팅 열심히 해서 또 병원 또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안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런 의사는 수술 못하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시죠. 근데 사실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저 친구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한 경우는, 아, 결국은 버티다 무너졌구나. 이런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환자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아주 정의롭고 선한 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다시피 정말 얼토당토 않는 악한 경우도 있어요. 진짜 악하다고 느낀 경우가 있어요. 그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고3 뭐 수능 같은 거 끝나고서 고3 친구가 와가지고 코 수술을 했었는데 뭐 되게 고분고분했고 되게 착했고 되게 어 저한테 잘 예의 바르게 이렇게 했던 친구예요. 근데 실밥 뽑고서 한 이제 코 수술하고서 실밥 일주일째 뽑고 한 2주째 경과를 왔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직원이 오더니 원장님 면담 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방에서 볼게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딱 앉았는데 그 친구 첫 마디가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딱 앉더니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 첫 마디가 뭐였냐면 선생님 저 미성년자인 거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요번에 수능 봤잖아. 그랬더니 그렇죠. 아직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죠. 그래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그랬더니 미성년자 수술은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부모님 모르셔? 그랬더니 아니요. 부모님 동의 안 받으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제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수술비 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불법 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뭘 불법을 해? 그랬더니 미성년자 수술을 하면서 부모 동의 없이 수술을 했으니 내가 이걸 신고를 하면 너는 불법으로 고발당할 거다. 이걸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순간 어이도 없고 그 어린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되게 당황도 하고 또 수술 받고 실밥 뽑을 때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문제가 없고 괜찮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걸 보고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정말 황당했죠. 근데 또 순간 또 좀 괘씸하기도 해서 그래? 그러면은 너 미성년자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려면 부모님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부모님을, 그러니까 수술비를 돌려주더라도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모님을 뵙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이 또 굉장히 예의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선생님 죄송해요. 저희 애가 뭐 이런 짓을 했네요. 아유 선생님 죄송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는 얘기가 좀 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아유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해요. 저기 수술비는요 계좌번호 여기로 주세요. 저한테 종이를 딱 내미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에 실망한다는 말 있죠. 그 인간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말. 그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수술비를 돌려줬어요. 그러면서 정말 사람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그 외에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정말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제 의사생활 동안 굉장히 많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정말 이상한 분들 많아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병원에 칼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겪으면서 또 그런 것들을 또 저만 겪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얼마 전에 최근에 없어진 병원이 있죠. 간간히 저한테 환자를 계속 오게 했던 그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진짜 이 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병원이 폐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유, 그 선생님도 한참 일하실 나이고 뭐 못 배우신 분도 아니고 인격적으로도 나쁜 분은 아니라고 전 들었거든요. 근데 수술이 조금 무리스럽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분은 이런 수술은 조금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제가 아는 분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는 분이어서
뭐 제가 뭐 전화해서 이러세요 저러세요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환자들 자꾸 생기다 보면은 의사들이 깨닫겠지, 본인이 깨닫고 조심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4, 5년 지켜봤는데 결국은 폐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중국에 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폐업한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어떤 한 환자가 막 온라인 무슨 카페 이런 데다가 그 병원에 대한 엄청난 험담을 늘어놨대요. 그걸 저도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누가 보여주셔서 그걸 보게 됐는데, 그걸 보고서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 환자가. 왜냐면 막 너무 의도적으로 사진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서 사진을 찍을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이렇게 찍고서 이중턱이 생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와, 참 어마무시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근데 그분이 수술 전 모습을 보잖아요. 수술 전 모습도 개턱이에요. 뭐 더 자르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뭘 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본인 욕심에 해달라고 했겠죠. 또 의사도 또 수술을 시키고 싶은 욕심에 또 해달라니까 해줬겠죠. 근데 그 환자분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은 폐업을 결정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좀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수술하다가 보면 그렇게 우기고 본인 욕심에 하지 말라는 거 억지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분명히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데 가서 하고 저한테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그 병원 욕을 막 하시고, 근데 저한테 왜 그 욕을 하실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왜 의사 탓을 하세요? 물론 의사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환자분은 또 그러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사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내 욕심이 너무 과했던 건 아닌가. 또 그 욕심을 말리지 않고 들어준 의사도 잘못한 거고, 양방에 다 문제가 있는 건데, 마치 저한테 오셔서는, 저는 그 과정을 다 알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의사냐고. 그게 사람 새끼냐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환자도 싫더라고요. 밉더라고요. 저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수술을 받더라도 본인 마음에 조금 안 들거나 뭔가 그러면 저렇게 변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예요. 좀 무섭더라고요. 지금이야 나한테 뭔가 도움을 청하고 뭐 이러려고 내 앞에서 이렇게 조금 상냥한 듯 보이지만, 결국은 내가 뭘 했을 때 본인이 마음에 조금 안 들거나 본인이 뭐 빈정상하거나 이런 게 있었다면 언제든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본인 탓도 좀 하세요. 제가 하지 말랬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거품 물고 설명을 드렸는데 본인 욕심에 하신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환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대부분 저는 모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한테 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야? 정말 그런 경우 많아요. 제가 환자분, 환자분 얼굴은 이런 상태니까 이런 거 욕심 부렸다가 이런 부작용이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정도에서 타협하세요. 저한테 수술 안 해도 되니까 어디 가서 하더라도 요 정도만 하세요. 라고 상담 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가서 다른 병원에서 자기 욕심껏 다 하고 몇 달 있다가 한 4, 5개월 지나서 저한테 울면서 와요. 선생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와요. 그 의사가도 아니고 그 새끼가 이렇게 해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그 환자도 저는 밉더라고요. 결국은
본인도 알았잖아. 본인도 욕심부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나한테 들어서 알았잖아. 근데 본인이 욕심부리다가 또 그걸 해주는 의사를 찾아서 만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 의사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너무 과욕을 부렸구나라고 한 번쯤 본인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환자분은 지금까지 거의 못 봤어요. 그냥 남 탓하기 바빠요. 근데 그런 얘기 중에서 또 속상한 얘기가 있었죠. 그 비슷한 경우로 저한테 왔던 환자가 있었어요. 정말 울면서 슬퍼하는 모습으로 저한테 왔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에이, 뭐, 이미 한 거 어떡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고 다른 병원 9군데를 더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병원은 3개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는 병원이 7개였어요. 선생님 누구 말을 들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좀 벙쪘어요. 그 벙쪘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환자 입장에서 7군데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는 그 상황이 나라도 7명이 된다고 하고 3명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더군다나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면 난 이 말을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래서 그 환자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 입장 바꿔놓고 보면 나도 그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선택이잖아요, 우리. 성형수술은 뭐,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암수술은요, 안 하면 큰일 나요. 죽어요. 해야 돼요. 근데 성형수술은 안 해도 되는 수술이에요. 어제 비대면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편지처럼 A4 용지에 잔뜩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선생님, 저는 뭐 10년 동안 상담을 몇 군데를 다녔고, 20세 이후로 지금까지 인상 더럽다, 이런 내용으로 너무 괴로웠고,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인상이 더러워서 시비를 걸고, 저는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지금 얼굴이 너무 싫고, 막 이런 얘기들을 잔뜩 써놓으셨어요. 근데 사진 보면 그렇게 막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존감이 왜 이렇게 낮으세요? 그래 놓고서 되고 싶은 얼굴은 연예인 이름 한 20명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잔소리를 잔뜩 했어요. 비대면 녹화하면서. 환자분,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으세요? 그리고 지금 방송에 나오는 환자분이 되고 싶다는 그 얼굴은 대한민국에서 1%도 안 되는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아주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부분 99.9%는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0. 몇몇 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서 사람하고 막 괴로워하고 만나면서 힘들어하고 이럴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누구나 장동건이 되고 싶고 누구나 김태희가 되고 싶고 뭐 누구나 뭐 블랙핑크 제니가 되고 싶고 뭐 이렇겠죠. 근데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형수술이라는 게 너도 마치 그 우리 영어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야나두인가?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그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너도 수술하면 이렇게 전후 사진 보여주면서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바꿔서 얘기를 해요. 제가 환자들한테 가끔 가다가 환자가 어떻게 해도 요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더 욕심부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할 때 환자들이 그 미련의 끈을 못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만약에 내가 내 얼굴을 장동건으로 만들어준다면 나도 내 영혼을 팔겠다. 근데 현실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다. 그럼 나는 내 얼굴이 마음에 들겠니? 나는 내 생긴 게 마음에 들겠니? 나도 싫어. 나도 조인성 되고 싶고, 나도 공유되고 싶지. 기왕 사는 거 그렇게 살고 싶지.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근데 만약 누군가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영혼을 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제가 농담 삼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안 되는 거를 자꾸 갈구하면 결국은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나서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검은 손을 내밀게 돼요. 얼마 전에 메일을 받았어요. 어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제 저한테 어떻게 보면 하소연 메일이죠. 그 메일을 보내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뭐 워낙에는 양악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넌 양악할 필요 없다. 나만 믿어. 내가 너를 완벽하게 만들어줄게. 나만 믿어. 나 이 일만 몇 년 했어. 막 이러면서 자신감 충만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수술을 했대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 수술 전에 얘기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엉뚱한 모습의 얼굴이 돼 있대래요. 온갖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의 태도는 야, 네가 예민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거 좀 이렇게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되게 건성건성 이렇게 대해서 또 이제 얼굴도 부작용이 조금 있고 또 마음의 상처까지 받고 이제 저한테 하소연의 메일을 길게 쓰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면은 저도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좌절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누군가가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망에 내 전 올인을 하는 거죠. 내 시간과 노력과 돈과 뭐 이런 거를 올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는 상실감은 거의 분노에 가까워져요. 그렇죠?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은사님이 지금은 이제 거의 구순되신 저희 은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전에 진료실에 이렇게 명함 케이스 같은 거에다가요. 이렇게 무슨 카드같이 이렇게 막 써놨어요. 뭔가를. 그리고 환자들이 막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 뽑아봐. 이렇게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걸 딱 뽑으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생각하는 성형에 대한 그런 멘트들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성형수술은 C가 A가 되는 수술이 아니다. C가 B가 되고 A가 A 뿔이 되는 수술이다. 이런 멘트를 써놓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제 문구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과유불급. 과한 것보다 못한 게 낫다. 그죠? 이런 얘기 또 써놓으시고. 그러니까 뭐 환자들이 뭐 시간이 약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런 문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환자를 저도 나름 이렇게 좀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교수님이 그 스승님이 그 오래전에 그런 것들을 적어놓고 진료실에 놔둘 때 어떤 생각이셨을까? 근데 그 느낌이 되게 이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모두 다 우리는 성형 광고나 수술 전후 사진에서 이 드라마틱한 변화들에 보면서 굉장히 갈구하죠. 또 의사들도 그렇게 만들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그 내용을 계속해서 갈구하다 보면 반대하는 의견은 무시하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 느낌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또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보면, 아, 요새 뭐 환자도 없고 이번 달 월세도 내야 되고 그런데 이 환자가 해서 별로 좋아질 것 같진 않은데 되게 원하네.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그냥 뭐 내가 안 해도 어차피 딴 데 가서 또 할 텐데 그냥 내가 해서 애들 월급이나 주고 월세나 내자.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유혹이 생기는 게 당연해요. 어차피 내가 하지 말래도 이 사람은 할 사람이야 라는 게 눈에 보여요. 바꿔서 말하면 그냥 나 잡아드세요 하고서 이 병원 저 병원 상담 다니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환자들을 이렇게 누가 잡느냐. 어차피 딴 사람이 할 거 그냥 내가 하고 차라리 월세라도 내자. 이렇게 운영을 생각하는 마인드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꼭 말썽이 생기죠. 또 대형 병원이나 광고 많이 하는 병원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제 선배님들이죠. 저랑 같이 의국 생활했던 어 선배랑 그다음에 뭐 저랑 조금 텀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주 뵙는 선배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갑자기 얼굴 보자고 하셔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뭐 사는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를 물어보게 됐어요. 아니, 보통 병원들이 마케팅비로 얼마를 쓰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는 마케팅비로 지출하는 게 없거든요. 뭐 네이버 뭐 이런 거, 지도 안내 이런 거는 뭐 원래 뭐 10만 원인가 내는 거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어플에다가 광고하는 거, 또 뭐 네이버 키워드 광고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누를 때마다 저한테 돈이 청구되는 그런 과금 방식의 그게 있어요. 그 어플들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이 그걸 누르면 나한테 얼마 과금이 돼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누르면 한 번 누를 때마다 그 CPC라고 하나 뭐 그래요. 뭐 클릭 퍼 코인인가 아무튼 뭐 그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글을 올려놨는데 한 누군가가 그걸 보고 눌러요. 그러면 그 돈이 나한테 청구가 돼요. 네,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뭐 대형 병원들이 광고비 많이 쓰는 거야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혼자 하는 병원들이 보통 마케팅비 얼마나 써요? 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3, 4천 쓰는 게 기본이래요. 그러니까 기본이 한 달에 3, 4천을 쓴대요. 광고비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3, 4천을 벌어간다는 얘기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3, 4천을 못 벌어가도 광고비는 3, 4천을 써야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형 병원들은 근 5억에서 10억 따위의 그 단위의 돈을 광고비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명하다 또는 카페나 뭐 성형 이런 어플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가끔 그런 글들 보이죠. 제가 뭐 예를 들면 코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A병원, B병원, C병원 상담 가려고 해요. 뭐 상담 미리 다녀오신 분들 경험 공유해요.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A병원, B병원, C병원 최근에 광고비 많이 지출하는 병원 순이에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되게 웃긴 거예요. 야, 이게 마케팅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정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의 병원이 되려면 그 정도 돈을 써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환자 예약이 안 되고 예약한 환자들이 캔슬하고 누가 이렇게 온라인에다가 안 좋은 글을 막 써놔서 갑자기 예약이 캔슬되고 그러면 그 병원은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그거 운영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다가 또 사고가 나고 또 환자 컴플레인이 생기고, 그런 게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은 병원이 이제 폐업 수순으로 또는 병원이 없어지는 수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여러분들이 뭐 안전한 병원을 선택하는 가장 좋은 기준 중에 하나는 그 병원에서
그 원장님이 오래오래 최소 5년 이상 그 병원에서 그 이름으로 운영을 했다면 그 병원은 어느 정도 신뢰하셔도 돼요. 근데 한 3, 4년마다 계속 뭐 이름이 바뀌고 뭐 병원이 옮기고 뭐 어디랑 같이 했다가 또 따로 나왔다가 또 뭐 또 따로 나갔다가 이렇게 병원이 계속 움직여 다니는 듯한 느낌을 드는 병원들이 있어요. 또 원장님 양력에도 보면은 이 병원에도 있었고 저 병원에도 있었고 뭐 저 병원에도 있었고 뭐 이런 병원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경우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이전 병원에서 수술해 놓은 환자들의 부작용이 또는 뭐 안 좋은 것들이 누적이 돼서 한 3, 4년 쌓이다 보면 이제 본인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옮겨가거나 또는 폐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같은 병원 이름으로 이렇게 오래 한 자리에서 하고 계신 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신뢰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또 존경하는 선배님이 병원이 개업 21주년을 맞았다고 이렇게 제 이제 페이스북에 케이크 불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병원들 쉽지 않거든요. 중간에 병원을 막 네다섯 번 바꾸는 경우도 생기고. 근데 그게 꼭 나쁜 경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작용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동업을 하다가 깨졌을 수도 있고, 뭐 본인이 생각하던 게 있어서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뭐 집안 사정이 있어서 지방에 있다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서울에 있다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꼭 나쁜 경우만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봤을 법한 그 광고 많이 하고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병원들은 공통적으로 뭔가 이렇게 음 조금 쌓여 있는 부작용 환자들이 결국은 마케팅으로 지워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이름을 딱 썼어요. 글을 썼어요. 그러면 이 글을 지우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좋은 글을 그 위에다가 잔뜩 쌓아요. 그럼 얘는 밀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군가 검색을 하면 뭐 H성형외과 어때요? 이러면은 누가 원장이 싸가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지우고 싶으면요. 뭐 이렇게 마케팅 업체에 이렇게 알바비 주고요. 그 위에다가 좋다고 원장님이 좋아요. 뭐 어째요 저째요. 병원님 뭐 어때요 저째요. 좋은 얘기로 막 써놓잖아요. 그러면 안 좋다는 글이 뒤로 밀려요. 그래서 좋다는 글이 더 많이 덮어 씌워지거든요. 다 돈이에요. 다 광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감정이 다 들어요. 재수술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저 병원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이런 느낌. 저 원장님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그렇게 동하기도 하고, 반면에는 또 동료 의사로서 좀 안타깝다. 좀 안쓰럽다. 속상하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이 다 있는데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뭐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내가 사고 안 치고 내가 큰 실수 안 하고 또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병원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병원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내 의무 기록은 다 여러분이 찾을 수 있고요. 시간이 정해지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현실적인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수술을 아직 준비 중이거나 뭐 이렇게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같은 이름으로 최소 5년은 넘어간 병원을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큰 실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끼리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개업하고 3년 버티면 그러니까 3년 잘 버티면 롱런할 수 있다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업하고 3년이 지날 동안 큰 사고 안 쳤으면은 누적된 환자들이 좋은 반응들이 계속 생기고 그러면 그 병원은 롱런할 수가 있어요. 근데 3년 동안 온통 사고만 잔뜩 쳐놨어. 그러면 그 병원은 돈을 때려 부어서 마케팅을 해도
기존에 그 수술해 놓은 3년 동안 수술해 놓은 환자들의 이 컴플레인이나 불만들이 누적돼서 운영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거나 옮기게 되죠. 또는 폐업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5년 정도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그래도 맘 놓고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도움이 되는 얘기라면 5년 정도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